미국이 이란과 전면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많은 사람들은 데자뷰를 느꼈습니다. 작년처럼 약속 대련 아니냐 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뉴스 속보를 본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합니다. 하메네이 사망, 약속 대련이 아니었습니다. 미사일 영상, 사상자 숫자, 각국의 성명, 전 세계의 눈은 전장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근 반세기 만에 호르무즈 해협은 또다시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되었습니다. 너비 35km,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통과하는 이 바다가 닫혔습니다. 처음엔 설마 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4주면 끝난다던 트럼프의 말이 무색하게 한 달이 지난 시점, 전쟁은 협상은커녕 점점 확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전쟁이 들이우는 그림자가 전 세계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원유를 거의 전량 수입합니다. 자국에서 나오는 원유는 수요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전력의 절반 이상은 석탄과 석유로 만듭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자 마닐라의 주유소 가격판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사이 휘발유 가격이 20% 넘게 올랐습니다. 버스 요금이 오르고 트라이시클 기사들이 운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민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문제는 기름값만이 아닙니다. 필리핀 전체 발전량의 상당 부분이 벙커 CU와 디젤로 돌아갑니다. 연료 수급이 불안해지자 일부 지방에서 하루 수시간씩 정전이 시작됐습니다. 냉장고가 멈추고 소규모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격이 있습니다. 필리핀 경제의 숨겨진 기둥, 해외 파견 노동자입니다. OFW, 오버시즈 필리피노 워커. 현재 중동에만 약 100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매달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은 필리핀 GDP의 약 9%에 달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동 현장의 고용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일부는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송금이 줄면 필리핀 내수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가족의 생계, 집값, 소비, 전부 그 돈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 폭등, 전력난, 송금 감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오는 나라, 그게 지금의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극단적인 사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 100%, 그중 중동산 비중 70% 이상, 그리고 그 중동 원유가 나오는 길은 전부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한국에서도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국내 휘발유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리터당 가격이 빠르게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유는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물류 트럭, 버스, 농기계, 경유로 움직이는 것들이 전부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는 이미 가공식품과 생필품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전기요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의 발전 원가에서 LNG 비중은 상당합니다. LNG 수입 단가가 오르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집니다. 정부가 당장은 억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되면 억누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봉쇄가 계속된다면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비축해둔 전략 비축유, 유사시 버틸 수 있는 시간 약 106일입니다. 106일, 석 달하고도 보름. 들으면 길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106일이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교과서엔 나오지 않습니다. 원유가 멈추면 정유가 멈춥니다. 정유가 멈추면 석유화학이 멈춥니다. 석유화학이 멈추면 플라스틱, 섬유, 비료가 멈춥니다. 비료가 멈추면 식탁이 흔들립니다. 에너지 위기는 기름값 문제가 아닙니다. 문명 전체가 석유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이 일을 2번 겪었습니다. 1973년 10월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제4차 중동전쟁, 욤키푸르 전쟁이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지원했습니다. 그러자 아랍 산유국들이 움직입니다. 석유를 무기로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오펙 산유국들은 이스라엘을 돕는 서방 국가들을 향해 석유 수출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석유 생산량도 줄였습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이 갑자기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배럴당 3달러였던 유가는 단 3개월 만에 12달러까지 폭등했습니다. 무려 4배 상승이었습니다. 석유에 의존하던 세계 산업은 순식간에 멈춰섰습니다. 주유소 앞에는 차량이 끝없이 늘어섰고 공장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석유를 전량 수입하던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리로 추락했습니다. 정부는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네온사인이 꺼졌습니다. 밤이 되면 도시가 어두워졌습니다. 차량 홀짝제가 시행됐고 일요일에는 주유가 금지됐습니다. 난방이 줄어들었고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석유가 멈추자 경제가 멈췄습니다. 세계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석유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1973년 오일 쇼크, 에너지가 세계 경제를 멈춰 세운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이란 혁명,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원유 공급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한국은 그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1.5%, 물가 상승률 30%. 지금 시대에 물가가 30% 오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장을 보는 분이라면 바로 느끼실 겁니다. 그때도 살마했습니다. 그때도 갑자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가 다릅니다. 1970년대 한국 경제보다 지금의 한국이 에너지에 훨씬 더 정교하게, 더 깊숙이 묶여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전력이 1초만 끊겨도 수백억이 날아갑니다.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돌아가야 합니다. 냉동 물류망은 기름 없이 하루도 못 버팁니다. 구조가 정교할수록 충격도 정교하게 전달됩니다. 봉쇄가 시작되면 경제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리고 조용히 무너집니다. D+0. 봉쇄 선언, 석유 공급이 막힙니다. 시장은 즉시 반응합니다. 유가가 급등합니다. 환율이 튀어오릅니다. 주식시장은 급락합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금융시장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숫자일 뿐입니다. D+30, 한 달. 이제 기업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전기요금 인상 예고가 나오고 가스요금 인상 발표가 이어집니다. 해운 운임이 폭등합니다. 수출 기업들의 원가가 올라갑니다. 중소제조업체들은 원자재 확보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창고는 비어가고 가격은 올라갑니다. 2단계에서 경제는 이미 내부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상은 유지됩니다. D+60, 2달. 이제 산업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정유사 가동률이 떨어지고 석유화학 공장들이 감산에 들어갑니다. 물건 생산이 줄어듭니다. 마트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몇 가지, 그 다음엔 전체 품목으로 번집니다. 요즘 왜 이렇게 다 비싸졌지? 이번 달 생활비 어떡하지? 단순한 체감이 아닌 위기와 불안,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D+90, 석 달. 중소기업들이 버티지 못합니다. 자금난이 시작됩니다. 납품이 끊기고 생산이 줄고 고용이 흔들립니다.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자영업자입니다. 손님이 사라집니다. 도시는 조용해집니다. D+106, 임계점. 정부 비축유가 위험 수준에 도달합니다. 정부는 에너지 위기를 공식 선언합니다. 배급제 논의가 시작됩니다. 연료 사용 제한, 운행 제한, 난방 제한. 이때가 되면 이건 더 이상 뉴스가 아닙니다. 내 기름값, 내 전기요금, 내 일자리, 내 가족의 문제입니다. 이건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1973년 그리고 1979년 실제로 이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그걸 역사책에서 읽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에서 읽게 될까요? 뉴스일까요? 아니면 지금일까요?